최근의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은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의 그러한 이 대화 노력, 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전 정부 중반 이후서부터 남북 간의 대화는 뭐 사실상 지금 차단이 된 상태이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물자 지원 교류도 계속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에서는 또 그야말로 미사일과 장사포 발사를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핵개발 위협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는 어쩌면 우리 국내보다 더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국내에서는 또 쐈나? 뭐 이런 식의 좀 그렇게 좀 무덤덤한 또 그런 여론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좀 전 정부보다는 좀 강하고 의연한 대처를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들었었지만 국내에서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무도 바뀐 게 없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특별히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그러한 열세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하는 국내 많은 그러한 정책들은 사실은 다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은 권한만 있지 권력은 없더라고요. 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적어도 국내적 정책은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해도 국회에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름대로 국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내놓은 개정안, 법 개정안은 단 한 번도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국제관계, 외교관계라든지 이런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선언적 의미로서 하는 일들은 대통령께서 할 수가 있죠. 또 외교관계는 국내법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4월달에 이제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미국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화라는 표현에 약간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는 정상화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그러한 안전과 또 남북관계 또 궁극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 정부 내지는 전 정부에 동조하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당사자 간의 어떠한 대화와 협의만으로는 이 남북 관계가 어떠한 결실을 맺거나 발전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또 미국과의 어떤 그런 뭐 특별히 미국과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70년 올해 70년에 해당되는 한미 동맹 관계의 그야말로 굳건한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가 안전을 가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 새 정부가 빠른 속도로 한미 관계를 복원을 지금 하고 그 결실로서 저는 미국에서 이 국빈 방문을 갖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적에 미국으로서도 국빈 방문은 그렇게 흔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지금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그러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빈 방문을 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이제 4월이면 될 것이다. 저는 그때 다시 대통령 수행해서 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때 워싱턴에서 다시 여러분들 일본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러한 국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힘든 용어까지 썼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의 준비. 이 전쟁은 당연히 북한이 불시에 침범해 올 경우에 대한 방어적 전쟁입니다. 방어적 전쟁입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과 보복이 오히려 상대의 그러한 도발, 의혹을 꺾을 수 있다. 그냥 얼르고 달래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가 맞설 때 오히려 북한이 그러한 생각을 접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지금 사실 북한이 이미 그 군사 합의를 어기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정부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 어떻게든 탄도미사일을 쏘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꼼수 아닌 꼼수도 써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력이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불쌍의 발사체로 해야 될 그런 허술한 정보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미국과의 연계된 그러한 정보망 속에서 우리는 다 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군사 합의의 효력도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됩니다. 상대방의 성의에 의지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모든 것이 상대가 그러한 군사적 무력 도발을 해와도 가만히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얻어 터지는 것만이 평화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힘을 갖춘 그러한 평화를 대통령은 청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일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에서는 전쟁광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선호해서 전쟁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그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좀 적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은 경제력은 북한이 핵 문제만 별도로 비대칭 상태이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국가의 총력은 100배, 200배 앞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어떠한 그냥 우리 해서는 안 될 도발을 해올 경우에 대비한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처장으로서 국회에 올라가면 국회의원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처장! 전쟁을 원하고 평화를 원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전쟁을 하니까 사무처장도 같이 뭐 그렇게 해서 무슨 뭐 평화 또는 종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뭔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가지고 야당스럽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회의 전후의 그런 인포멀한 대화에서도 그렇게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평화를 원하고 온 국민이 평화를 원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무처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당연히 원하죠. 당연히 원하죠.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부 관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원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의 이 종전선언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탁상에서 그냥 이렇게 논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진정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이 종식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아주 종합적인 논의가 또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점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한 것은 사실은 지난 해외 동포 회의 때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얘기했던 자료를 제가 오늘 몇 개를 다시 뽑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환으로 평화 통일 자문회의가 존재하고 기능을 해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에서 한 번도 엄중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최근 들어와서 각별히 좀 엄중한 이 현실 속에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불의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는 외교 국방 부서에서 해 나갈 것이고 저희 민간 분야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평화적인 통일의 노력,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태가 엄중하고 또 대통령께서 압도적인 대응과 또 가짜 평화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군 당국과 우리 외교와 안보 부서에 주문하는 사항이고 우리 평화통일 정책 장관이 그리고 우리 민간 분야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 또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의 그러한 다가올 통일에 대한 또 준비 뭐 연습 또는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지금 이 국민들에 대한 인식과 이 공감대의 형성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 민간의 몫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평화통일 자문위원님들만 계신지 또 그 밖에 다른 분들도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문위원이든 아니든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분들의 그 염원에 맞게 결국 현재 정부의 그러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때 우리 내부에서 통일정책 자문회의 내에서 논의는 여러 갈래로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돈된 목소리로서 일단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그런 자문 활동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떠들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 자유로운 자기의 어떤 의견 개진일 수는 있겠으나 소위 대통령에 대한 자문으로서의 어떤 글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나온 것이 이게 지금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막 선택적으로 이렇게 많은 통일 교육 또는 통일 논의 현장에서 이른바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렇게 소위 전쟁론 평화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의 반대는 아닙니다. 전쟁과 평화는 말하자면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목표이고 전쟁은 만약에 북한은 전쟁이 수단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쟁이 수단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응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역량대로 갖춰야 결국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문제를 읽는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 한반도의 환경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이 국제 환경에 의해서 국제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 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여기서 또 우리 지금 현재의 국지적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들을 다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전문가들 강의를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염려하는 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지금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이 그 부분에 투입이 될 경우에 힘의 공백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의 이 안전 문제, 남북 관계의 대치 문제는 그와 같이 어떤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의해서 한반도의 어떤 안전의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협력은 견고합니다.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미국과 한국이 그 특별한 그 비행기가 뜨고 해서 바로바로 어떤 가만히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하와이를 방문을 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좀 방문을 해서 인도 태평양 미군의 이러한 군사력 이런 부분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긴밀한 한미 간의 협력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 결국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통일을 또 우리 국제 정치의 이런 역학 구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이 부분을 참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해서 지금 동일 독일의 국기는 지금 서독의 국기를 쓰고 있죠. 월남이 우리 위에 우리 아버지 삼촌 세대가 같은 월남전, 그 월남전에 의해서 북베트남과 우리가 흔히 월남으로 얘기했던 남베트남, 월맹으로 얘기했던 북베트남의
이 내전에서 북베트남이 이겨서 지금 현재 베트남의 깃발은 북베트남의 깃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에 있던 사이곤이 북베트남의 사회가 호지민 이름으로 호지민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통일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총체적으로 주도했던 쪽의 그 체제로 이렇게 이것을 포용이라 할 수도 있고 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터잡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일이 돼야 된다 해서 어떤 통일도 좋고 그러면 그때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는 물론이고 이거 왜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통일됐을 때 우리 젊은이들 가끔 행사에 가서 우리 이렇게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 국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최근 20년의 교육이 가져온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또 통일을 하면 우리가 북한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저변 인프라를 전부 우리 한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을 해야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깃발은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현재 국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다고 박수 안 치는 분들은 동의 안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20대 30대의 국내에서도 혹은 저는 우리 미주 지역의 각 협의회 어떤 활동에서도 한반도 기간 저는 많이 안 나오는지 제가 약간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한국의 국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왜? 우리가 언젠가부터 국제경기에 남북한이 같이 입장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썼던 그 한반도기. 그런데 의외로 젊은이들은 그것이 통일된 우리 한반도의 국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이렇게 어떠한 이런 상징물에 의해서 혹은 용어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의 그 행사에서 정말 이 한반도 깃발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가 남북한 간에 통일을 하면 그 통일의 모습 속에 그 상징물, 그 어떤 이미지로서 한반도기가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화두를 한번 던져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론에 해당하는 걸 2페이지 정도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여기서 비핵을 뺀 평화 번영의 한반도는 전 정부에서도 썼던 용어입니다. 그것을 비핵자를 앞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비전이고 그 추진 원칙은
상호간에 일체의 무력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호혜적인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인데요. 그를 위한 과제로서 첫 번째가 비핵화 남북 신뢰 구축의 순환인데, 여기서 담대한 구상이 나왔습니다. 담대한 구상이 통일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추진관계의 첫 단계가 담대한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압축하는 담대한 구상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정책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면에서 드물었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북 통일 정책의 어떤 아주 이 에피스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 뭐냐 할 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로 상징되는 그러한 군비 확장은 반대를 하되, 즉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나, 그러한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만 어떠한 교류, 협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정책과 방향의 전환의 조짐이 보이면 단계적으로 그 단계에 상응하는 교류, 협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담대한 구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은 어쨌든 북한에서 기존의 그러한 핵 무력을 지금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법까지 했기 때문에 비핵화의 가능성은 점점점 멀어져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통일이 그런 것처럼 비핵화의 문제도 어떠한 대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초기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그 단계에 따라서 먼저 자원과 식량을 교환하고 북한의 민생 개선을 혹은 의료 식수위생 등을 하겠으며, 그 다음 좀 더 진전된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남북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현대화 문제, 농업기술 문제 등 그러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될 적에는 그야말로 통일의 직전 단계로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모든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인 협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비핵화를 여전히 우리는 요구를 하되, 그 비핵화가 완전히 되기 전이라도 그러한 조짐, 그러한 북한이 그러한 시도의 조짐이 있으면 그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인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특히 김여정이라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막말과,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김정은은 미사일과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야 되고, 김여정은 막말포와 망한 미사일을 막 쏘아요. 그럼 역할 분담을 가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여정의 그러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만, 지금 북한과 지금 아무런 어떤 대화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내년 올해를 지나고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국정에 있어서의 여건이 향상이 되면 저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화통일 자문회의도 올해 9월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첫 21기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님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련된 그러한 대북 정책, 대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도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미주 지역들을 위시한 우리 동포 위원님들도 좀 그러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평통 결국 이러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그 저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좀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한 공조 외교 활동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의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비중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좀 청년 세대, 우리가 청년 45세 미만으로 일단 법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의 이러한 통일 선도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동포 자문위원 이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이런 역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들하고 제가 오피셜도 하고 지금 돌아가면 요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면 또 1박 2일 또 2개의 코스를 진행하고 또 4월, 5월에는 전국의 청년위원들을 모아서 비행제주 방문을 포함한 2박 3일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얼마든지 생각의 그 변화, 가변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 통일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좀 약간 거달기 수준이겠지만 기본적인 정부의 이러한 통일에 대한 방침,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내지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받는. 자, 우선 여기 왼쪽에 계신 분 짧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지난 대회 우리 공통회의에서 만나서 있고 저한테 초청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요. 한 가지 더 부탁은 여기 어차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님도 와 계신다면은 대통령님의 4월 국빈 초청을 저희들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영광되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타 이홍기 한인회장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차타 방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현 차장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차타의 400여 개의 현대 기아 SKC를 위시해서 400여 개의 기업체가 성황리에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조지아에 유명한 군사기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미사일 기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님이 한번 방문하시면 어차타의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로 답이 필요 없고 그런 기회가 대통령께서 만약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일단 워싱턴 DC에 가서 기본적인 메인 업무를
동포를 다 볼 것이고 어디 한두 군데 도시를 뭐 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틀란타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평생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 높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예. 네, 사무처장님 훌륭한 강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국정감사에서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마저도 평화와 전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데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그때 힘 있는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지금 오늘 그 강연 중에서 그 힘 있는 평화와 그 담대한 구상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나눠져서 어떠한 합리적인 제안을 해도 대략 30-40% 정도는 저희가 합의 도출을 끌어내기 힘든 상황인데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또 교포 사회도 그 경향을 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평통을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국민적인 합의 도출을 통한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국내도 그렇고 또 우리 동포 사회도 이렇게 여러 의견의 어떤 차이가 워낙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 그것이 막 대립 반목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저쪽 진영에서 하는 것은 또 거의 무조건적으로 비칠 정도로 이렇게 반대적 입장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좀 분열 현상이 좀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평통위원이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그러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 평통위원회에서도 참 그런 부분이 특별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적에 어쨌든 우리 동포사회 특히 미주 동포사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동포사회 중에서 이렇게 일부 좀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의 또 주요 결정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에서 좀 그러한 통합 또 화합의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좀 정말 담대한 생각으로 그러한 상황을 좀 잘 리드해 가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 좀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없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잘 이렇게 그 여론이 좀 조성되도록 저희 평통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평통 자문위원 권민영길입니다. 제가 여기주고 싶은 것은 지금 평통 어떤 정책이라는 아까 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내려진 과제가 비핵화, 반전에 대해서 어떤 로비를 나쁜 말, 속된 말로 로비를 좀 해라. 그런 말로 좋았었는데 지금에서는 담대한 부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은 대통령과 자문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롱텀의 어떤 평화 통일 정책 추진 이런 거는 거의 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어떤 직에 계시는 동안 어떤 롱텀 어떤 평화 통일 정책 이런 것을 어떤 만들고 어떤 또 실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이 있고요. 회의가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이 있고 그 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위원들 구성하는 행정 절차나 회의를 여는 절차나 또 그 평통회의의 예컨대 산하조직인 지역회의, 협의회 활동을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무처장은 사실은 어떠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 다만 또 사무처나 사무처장으로서 이러한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계신 조직인 만큼 어떠한 정돈된 결론을 아주 의미 있는 아주 또 이렇게 적절한 결론을 얻어내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발 앞서가기보다 옆에서 뒤에서 잘 조절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롱텀의 중장기 정책이 정말 기묘한데 아까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마다 잘해도 정권 5년이면 끝나고 미국처럼 4년 중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아시다시피 5년 단위니까 잘해도 못해도 이런 식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좀 많이 좀 바뀌는 그런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최대한 적어도 현 정부에서만큼은 좀 대승적으로 적어도 다음 정부 누가 정부를 맡든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또는 정책의 또 어떤 저변을 갖추도록 제가 사무처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식사하시니까 두 분만 더 받고 네. 코리아뉴스 애틀란타 유진입니다. 네. 그 민주평통 그 제목이 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네. 대통령 자문위원인데 실제로 그 민주평통 위원들께서 대통령님께 자문을 올린 적이 있는지 또 자문을 올린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소통하는 민주평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훌륭하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취임을 하셨기에 달라지는 평통을 좀 기대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16,000명, 해외 약 4,000명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의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 내 얘기로 이제 대통령이 한 번 듣기라도 하나 이렇게 좁게 보실 수 있지만 우리 평통 자문회의 내에 지금 현재 50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이 있고 상임위원 500명을 10개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10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젠다를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거기에는 이 상임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평통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통일정책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지지난주에는 우리 또 전문가들을 모아서 다가오는 3.1절 기념사에 담긴 대통령의 그 메시지에 대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위원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이러한 활동들을
대통령께, 의장님께 제가 보고를 할 겁니다. 각 협의회 이런 활동들이 결국 통일을 위한 이런 준비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의장께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자. 재정부 신문 미주일장 서순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좀 여쭙고 싶은 거는 한국의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해외 민주평통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이 동남부 지역 여론조사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윤정석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 의원, 이분들이 재외동포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포재단의 김성원 이사장,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 조정하면서 그 토론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민주평통에 대한 미주 한인사의 역할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고, 또 한인회라는 기존의 어떤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과 어떤 한인회의 관계가 많이 이제 부딪힘이 있었다. 그리고 또 민주평통은 이제 관변 조직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도 어떤 불협화음에 불씨가 많이 됐었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이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여기 자문위원들도 계시고 저도 18기 때 운영 국가위원을 해봤지만은 항상 평통위원이 자문위원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 특히 평통 협의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투서도 들어갈 수 있었고 많은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이번 그 평통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심에 있어서 해외 민주평통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꼭 민주평통의 역할이 그렇게 꼭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우 어렵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하셔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법기관으로서 평통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가령 이 역할의 어떤 장단점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바뀌기 전에는 헌법 개정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주 장문에 저한테 글을 보내왔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민주평화통일 이름부터 바꾸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요거 한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대통령의 더구나 대통령을 자문하는 조직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5년 임기라는 단기 속에서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평통 자문회의 어떤 그런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다소간의 어떤 그 영향을 받는다. 그에 따른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되는 시기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는 지금 정부에서 임명되고 이제 새롭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발전적이라는 말은 너무 미리 썼거든요. 고민을 하는데 어떻든 이것을 발전적인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미주 지역에 온 것도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밖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지만 그보다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왔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평동이 우리 동포 커뮤니티에서 한내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일일이 거기에 다 일일이 하면서 거기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평동의 원래의 어떤 대통령 자문 건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고 우리 협의회장님들, 간사님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벽이 둘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발전적인 평통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